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오 버스카글리아 지음 이은선 옮김 홍익출판사 지은이 레오 버스카글리아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교수, 저술가, 사랑의 가치를 강조한 강연으로 미국 전역에서 명성을 얻어 닥터 러브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 그는 1924년 로스앤젤레스의 이탈리아 이민가정에서 태어났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후 초등학교 특수학교로 일하며 학습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모교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교수로 일했다. 18년 동안 교단에 섰던 그는 아끼는 제자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러브 클래스라는 사회교육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다. 세미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며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책들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 외의 저서로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큰 나무와 사랑, 파라다이스 앤 9번 버스 등이 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실망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시도한다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모험을 해야 한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모험은 바로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차례, 머릿말, 파트 1, 사랑, 태도를 변화시키는 매개체, 파트 2, 본래의 나로 돌아가자, 파트 3, 빛이 있는 곳으로, 파트 4,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는 것들, 파트 5, 내일로 가는 다리, 파트 6,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기술, 파트 7, 미래의 어린이들, 파트 8, 친밀한 나, 파트 9, 나 자신의 삶을 선택하자, 파트 10, 삶으로부터 배우는 것들, 파트 11,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자, 파트 12, 버스카글리아와 함께, 파트 13, 내 속의 쓰레기를 버리자, 편집자 후기, 머릿말, 그리스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니코스 카잔차스키는 참된 교사상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참다운 교사란 스스로 다리가 되어 학생들을 인내할 뿐 아니라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며 스스로 다리를 만들도록 격려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 책에 실린 강연의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삶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들로 니코스 카잔차스키가 말한 참된 교사의 다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흔쾌히 받아들여지거나 환영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시되거나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강연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는 내용들은 강연을 들을 기회를 놓쳤거나 들었더라도 다시 한번 상기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제 강연을 들으려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았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놀라울 뿐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뜻을 함께했던 10년이라는 세월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겐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다리를 계속 놓으려는 결심이 제게 있는 이상 좋든 싫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 파트 1, 사랑, 태도를 변화시키는 매개체. 우리의 생각은 지식보다 적다. 우리의 지식은 사랑보다 적다. 우리의 사랑은 존재보다 작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실제 나보다 그만큼 작다. 어려운 이름에 비해 제 이름은 정확히 발음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정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종종 제 이름을 화제로 삼곤 하는데 각기 다른 알파벳이 들어있는 아름다운 이탈리아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철자는 B, U, S, C, A, G, L, I, A 이죠. 제 이름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장거리 전화를 걸었을 때의 일입니다. 마치 상대방이 통화 중이라 교환원이 통화가 끝나면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울리기에 받았더니 교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스카 박사님께 연결이 됐다고 전해주시겠습니까? 혹시 버스카글리아 말씀이신가요? 선생님이 어떤 이름을 말씀하셔도 저에겐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들리는데요. 사랑학 강의에도 실습이 있나요? 오늘 저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사랑학 강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학이라니, 그런 이상한 강의를 듣기 위해 저를 초청하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마치 공기나 물처럼 누구로부터 특별히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흔한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기라고 하니까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미리 겁부터 집어먹기도 합니다. 사랑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다니 어쩐지 난해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 강의를 하기 전에 강연의 제목을 살짝 바꾸거나 다른 말들을 덧붙입니다. 사랑, 태도를 변화시키는 매개체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굉장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사랑학 강의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썼다니 교직원들이 저만 보면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런 농담을 던지더군요. 토요일에는 실습도 있나요? 제가 어쩌다 사랑학 강의를 시작할 생각을 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5년 전에 저는 캘리포니아의 어느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따분한 행정직이 아니라 교수로서 다시 교단에 서고 싶다는 생각에 학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전형적인 교육공무원 타입의 학장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버스카글리아 선생? 무슨 과목을 강의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랑을 다루는 수업을 맡고 싶습니다. 그러자 사무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학장님이 헛기침을 하면서 입을 여시더군요. 그 밖에는요? 그로부터 2년 뒤 저는 정말로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랑학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학생 수가 200명에 달하고 대기자가 600명이나 됩니다. 얼마 전에 강의를 개설했을 때는 수강 신청을 받기 시작하자 20분 만에 정원이 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학 강의에 열광하고 흥분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교육정책을 다루는 위원들이 모여서 미국 교육의 장래 목표를 정할 때마다 저는 놀라곤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정하는 첫 번째 목표는 언제나 자아실현 또는 자아발견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의 교과과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사명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다루는 과목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사랑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곳은 우리 학교뿐이며 그런 과목을 담당할 정신나간 교수라곤 지구상에 저 하나뿐입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뭔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커다란 카페 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2시간 동안 수다를 떱니다. 그러면서 참다운 지식과 사랑은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심리학자와 사회학자, 인류학자들이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칠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들 수 있겠는데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부모님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데 부모라 해서 언제나 최고의 가르침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주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을 완벽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여기며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까지의 환상이 깨지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라는 남자와 어머니라는 여자가 나와 마찬가지로 고뇌와 오해와 상처와 기쁨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어른으로 향하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이미 사랑을 충분히 배워온 사람이라면 자신이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수정해가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 다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방법을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저보다 더 간절하게 사랑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부터 전달할 내용 중에 눈이 확 뜨일 만큼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 아주 용기 있게 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좀 우스운 말입니다만 5년 전에 사랑학 강의를 시작했을 때 저는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다른 대학의 교수와 행동수정 이론과 애정 이론을 놓고 논쟁을 벌일 때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도 계십니다. 당시 제가 목청을 높여서 사랑을 외쳤더니 상대방 교수는 저를 보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내뱉었습니다. 버스카글리아 선생, 당신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애착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애정이론 분야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요. 제 삶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찰스 E. 실버먼 교수의 교실의 위기라는 책을 접했을 때였습니다. 아직 이 책을 접하지 못하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학 관련 서적 중에서도 손꼽히는 이 책은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미국의 교육은 읽기와 쓰기, 수학과 맞춤법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네 가지는 착실히 교육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찰스 E. 실버먼은 미국의 교육이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통렬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이 분명 엉뚱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처음 강의를 한 학기가 생각납니다. 교수라면 누구나 강의를 할 때 듣는 사람의 반응을 세세히 살피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대신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친밀한 교감이 생깁니다. 가끔은 계속하세요, 잘하고 계시니까요 라고 말하는 듯한 미소를 보내주는 학생도 있습니다. 교수는 그런 학생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서 더 열성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첫 학기 수업에도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학생이었는데
항상 뒤에서 6번째 줄에 앉아 제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주곤 했습니다. 가령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학생은 맞아요 하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학생이 노트에 뭔가를 받아 적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 저 학생하고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우리 둘 사이에 좋은 느낌이 오가고 있구나. 강의가 술술 잘 풀리겠구나. 저 학생이 나에게서 뭔가 배우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학생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문을 모른 채 계속 기다렸지만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학생처장을 찾아가 물어봤더니 그가 모르셨어요? 하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제출하는 리포트마다 재치가 번뜩이고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풍부한 창의력을 지녔던 그 학생. 예쁜 얼굴에서 넘치는 생동감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위의 힘을 나눠주던 그 학생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유명한 퍼시픽 팰리세이즈 해안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해안 절벽에다 차를 세워놓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학생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무작정 지식을 주입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상황을 놓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가르침의 효용성마저 의심한다. 내가 아는 사실은 단 하나뿐. 배우려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란 온갖 지식들을 쭉 늘어놓고 그게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 것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한번 맛을 보라고 권하는 도우미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그것뿐입니다. 누구에게도 억지로 맛을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껏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쳤던 교사는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에듀케이터라는 단어는 인도하다, 안내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educare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자란 어원 그대로 안내하고 열의를 보이고 이해하고 사람들 앞에 자식들을 늘어놓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보세요. 와서 저와 함께 맛을 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영화 엔티맘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삶이란 축제 같은 거야. 죽음을 갈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바보 같은 인간이지. 점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점점 우리 삶에 대해 감탄할 일이 많아졌고 제가 늘어놓은 이야기가 더 이상 엉뚱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사랑이 먼저다. 위대한 사회학자 피트림 소로키는 사랑의 방식과 힘이라는 저서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유물론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사랑의 힘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것을 아예 환상으로 여기면서 망상, 이성을 마비시키는 아편, 관념, 비과학적인 착각으로 단정짓는다. 현대인들은 사랑의 힘이 인간의 행동과 성격에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고 생물적, 사회적, 도덕적, 심리적 진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방향을 변화시키며 사회적인 제도와 문화의 틀을 결정짓는다는 이론을 철저히 외면한다. 이렇게 서문을 시작한 소로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랑의 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현대인들의 적나라한 실생을 폭로합니다. 현대인들은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을 지표로 삼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갇혀있는 현실 그 자체를 세상의 전부로 여기는데 장담컨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은 문을 활짝 열고 세상 너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내다보십시오. 오늘은 단순한 꿈에 불과했던 것이 내일은 현실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행한 일은 우리가 꿈꾸는 방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교의 버크민스터 풀러 교수가 우리 학교를 찾아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원고도, 칠판도, 시청각 자료도 없이 그저 작은 마이크 하나만 가지고서 3,000명에서 4,000명에 달하는 청중을 3시간 15분 동안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희망과 미래를 주제로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 이런 대사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나는 미래에 대해 무한한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내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3가지. 진실과 젊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는 이 말을 끝으로 마이크를 놓고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 젊음, 그리고 사랑. 그것이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 이제는 정말 우리 인간들이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라고 외치면서요. 그렇기에 다시 찰스 E. 실버먼의 말이 떠오릅니다. 학교는 터무니없이 애정이 부족한 곳이 되어버렸다. 학교가 아이들의 목을 조르고 창의력과 기쁨을 말살시키는 재미없고 무의미한 공간으로 전락해버렸다.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배움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니까요.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무엇인가를 배울 때마다 사람은 새로워지니까요. 새로 알게 된 지식에 맞춰서 주변을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인간은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이란 누구인지에 대해 잠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교사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싫습니다. 여러분은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동화되지만 이상하게도 교사들에게는 쉽게 동화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상한 말만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교사를 양성해 아름다운 인간으로 교육 일선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교단에 서면 뭐라고 말합니까? 메리야, 친구들이 기다리잖니. 좀 빨리 걸으렴. 메리가 교사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지 눈에 선합니다. 제니는 참 예쁘게도 앉아있구나. 여러분들도 제니처럼 언제나 단정해야 된단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끊임없는 잔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할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런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생들 앞에 서서 수업 시간 내내 이것저것 떠들어대면서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인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대학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사라는 껍데기를 벗고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교사들의 진정한 역할임을 깨닫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는 교사만이 교실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길잡이를 아주 쉽게 알아보니까요. 저는 잠시 후에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교사에 결부할지의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인간 쪽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참된 교육의 시작은 독창성을 찾는 것부터.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기적인 인간형을 말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럼 그렇지 하고 중얼거리는 사람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비로소 뭔가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교양 있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활기 넘치고 제일 다재다능하고 제일 독창적인 사람이 되기를 꿈꾸어도 좋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언젠가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르는 건 가르칠 수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실없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진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분야에 대해 그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그럴 만한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가르치려면 장애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장애인 분야의 위대한 선생님이 되려면 장애인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해도 저는 잃는 게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도 남김없이 여전할 테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버크민스터 플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시간만 투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단지 15시간만 투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모두 가르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는 지식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은 여전히 버크민스터 플러 교수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제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양과 사랑할 수 있는 힘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의 사랑이 신경질적이고 소유욕이 강하고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에게 신경질적이고 소유욕이 강하고 병든 사랑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저의 지식이 풍부하고 사랑이 넘치고 경험이 많고 무엇이든 넉넉하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전달받고서 그것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제 강의를 듣고 사회로 나가서 여러분이 본래 갖고 있었던 것들에 제 선물을 보태서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나 인류학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제 나름대로 저의 강의에 대해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가 잊고 지내온 그 무엇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무엇이란 바로 독창성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미지의 요소를 갖고 있는 독특한 개체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타인과 다른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시각, 감정,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독창성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만난 행운아이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친절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 독특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유감스러운 일은 우리 교육이 사람들을 모두 똑같게 만들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너의 독창성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너를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네가 얼마나 나를 닮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훌륭한 교사인지 판가름이 나는 거니까. 빠르게 달리는 토끼에게 하늘을 나는 수업을 한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이야기 중에 동물학교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예전부터 화제거리로 삼아온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토끼, 새, 물고기, 다람쥐, 오리 등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 학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달리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 했고 새는 날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는 헤엄치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고 다람쥐는 나무 오르내리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특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동물들은 이 모든 걸 과목으로 만들고 동물학교 학생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토끼는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달리기에서 토끼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토끼가 날기 수업을 받으면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은 날기를 가르치겠다는 일념하에